본 발표해 주신 우리 이진덕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여기 대해 말씀, 코멘트, 질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좀 차분하게 많이 들었으면 좋겠던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헌법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더 할 수 있. 예, 소속은 예, 법학과 이채홍엽입니다. 예, 다 아실 것 같아서 예, 아까 이게 발제 중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이 뒷부분에 이제 헌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이제 끌어내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그 과정 설명하는 과정에서 역시 좀 자연과학을 하셔서 그런지 좀 쉽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아주 거뜬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지난 80만 년 동안 지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어떻게 재는 방법이 남극 빙하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기술적으로 우선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킬링 곡선, 요거 자체가, 저도 오늘 발표에서 이제 사실은 처음 이렇게 들은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또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그거부터 좀 잠깐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80만 년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요, 남극 대륙이 끝에서부터 이 바닥까지 한 3,200m, 3,400m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것은 80만 년 전 빙하고요. 80만 년 전의 얼음이고, 맨 위에 있는 것은 요즘에 내린 눈이겠죠. 그래서 그게 빙하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쏠려 내려가기 때문에 80만 년 전보다 더 오래된 것은 남아있지 않고 80만 년 전까지만 남아있습니다. 빙하가 이제 눈이 내려서 중력에 의해서 단단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얼음 내에는 조그만 기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빙하 코어를 실험실로 갔다가 실험실에서 그 조그만 기포에 있는 이 기체의 성분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실제로 어떤 건지 파악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80만 년 동안에 CO2 농도를 복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그린란드에서 몇 차례 있었고요. 그린란드에서 했던 것은 한 50만 년 전 정도, 이 정도까지 복원을 했고, 남극빙하를 통해서는 80만 년까지 복원을 한 겁니다. 답변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킬링 곡선은, 킬링 곡선에 대해서는 이 과학자들이 아무도 토를 걸지 않습니다. 저는 공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앞부분 강의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교한테 연락할 때 점심 먹고 올 테니까 1시 반에 오겠다 그랬거든요. 오늘 연락도 안 해줘가 인제서 왔습니다. 늦게.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귀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못 듣고 적게 모인 걸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이 제목을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해놓으니까 어저께 수학과 교수, 영문과 교수 몇 명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 가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딱 보고는 법 전문 사람들이 모여갖고 감축 목표를 잘했니 못했니 그걸 설명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안 와버리고 저만 이 정신 먹고 이제 1시 반에 맞춰 올라니까 시간이 남아서 할 수 없이 빨리 온 겁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이런 귀한 강의가
많은 사람들 모실 수 있게 제목도 좀 그 앞에 충실한 내용들이 소개되도록 예를 들어서 발표자의 그 경력을 조금 넣어가지고 무엇을 했던 분인가 하면은 그 앞에 듣고 싶은 내용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원했던 게 뭐냐 하면 그 요약된 그 초록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서 배포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거 말고 한두 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자기가 소속된 단체에 그냥 나누어줘 가지고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좀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지금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귀한 말씀 잘 새겨왔던 네. 오늘 변호사님 발표 아주 흥미는 있었는데 그 몸이 계속해서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만큼 오늘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말 경각심을 울리는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는 국어국문학도이거든요. 근데 지금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을 맡고 있어서 특히 이제 올해 2020년에 일어난 코로나19라는 재난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부분의 것들이 나왔는데 긴 장마에서부터 3번의 이제 태풍 피해 그리고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저 같은 여성으로서는 아주 피부로 직접 느끼는 게 옷이 2벌만 필요하구나. 겨울옷과 여름옷. 그래서 봄도 실종된 데다가 가을도 지금 상당히 온도가 낮은 그런 이제 기후 패턴을 보이면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이제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이제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 이제 뉴스를 들으면서 이제 미세먼지, 오늘 초미세먼지하고 또 황사를 이제 얘기를 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미세먼지가 지난해부터 우리 지금 사회적 재난으로 포함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하고 미세먼지는 다른 차원의 얘기여야 되는 건지 그 안에 또 포함해서 볼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하나는 지금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의 문제 또는 한계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아까 그 NDS 보고 이것이 올해 말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파리협정이라든지 이거 동떨어진 그런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변호사님들을 비롯한 그런 단체들이라고 할까요? 민간 이런 노력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저희도 좀 동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동령한 거는 있고요. 누구한테 기동령을 했냐면 저희 같이 협동조합 운동 하시는 같은 조합 중에 그 조천호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 기상과학원 원장 하셨거든요. 조 박사님 표현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그 동네 깡패고 기후위기는 핵폭탄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문제가 이렇게 끼치는 파급력의 정도가 미세먼지는 비약과가 아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발생 원인은 사실은 지금 온실가스 또 기후위기의 제일 죽음은 석탄발전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석탄발전 비중이 42%가 넘지 않습니까? 거기서 석탄발전소에서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는 곳이고 그러니까 석탄발전소의 스위치를 빨리 끄는 것이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그런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NDC와 ADS 문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9월 말인가요? 10월 초인가요? 국회에서
그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의 내용이 자세히 보면요, 국회는 정부가 2050년 순배출 제로를 실행하도록 촉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국회가 스스로 2050년 순배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법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겠다. 문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지난주 토요일 날 토론회를 열었어요. 국민 토론회. 이렇게. 그리고 사실 LDS 국민 토론회는 올해 초에 시작해가지고 8월까지고 5차례 이미 거쳤습니다. 그 국민 토론회에서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안은 어떤 거냐면, 2050 배출 제로는 없고요. 어떻게 하면은 배출 제로에서 좀 깎을까라고 하는 4가지 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 토론회 자리에 그 청년 기후 행동 소속 회원들이 들어가서 현수막을 펼쳐놓고 침묵시를 했는데, 그 현수막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진정성을 보이려면 MDC를 감축하라. 그게 이제 그 현수막의 내용입니다. 그게 작금의 진실을 전부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LDS, 그러니까 2050년까지 배출 제로는 국회가 이미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순배출 제로 하라고. 그걸 왜 자꾸 국민들하고 토론하죠? 토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회가 선언했는데. 두 번째로, MDC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30년이면 불과 10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45%를 감축하겠다, 몇 프로를 감축하겠다, 이거는 바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섣불리 발표하기가 어렵겠죠. 그 어려운 거는 아는데, 그 어려운 일을 하자고 지금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MDC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 토론을 열겠다, 뭘 하겠다, 아무 이런 반응도 없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어떤 거냐면, 파리 협정에 따르면은 LDS 제출은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권고사항이고 정치적 선언적 의미예요. 2050년까지 배출 제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NDC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NDC는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안 지켜도 국제적으로 제재를 갈 수는 없지만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NDC를 낼 겁니다. 이거는 왜 국민 토론이 안 하죠? 제가 그런 심각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좀 법으로 정해라, 이런 것 좀 촉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좀 비슷한 얘기를 또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환경 분야로 우리가 이제 토론할 때 사실은 시민단체가 그동안 많이 해갖고 왔죠. 근데 시민단체 할 수 있는 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디 플랜카드 가서 붙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행동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거는 법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혹시 변호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위헌 제청 같은 걸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 고민하시는 게 그럴 거 아니에요. 요새 뭐 감사원 발표로 뭐 이제 탈원전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은 아까 그 미세먼지도 그렇고 이거는 부귀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결국 다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지금 글쎄요, 이거를
변호사님들 입장에서 아까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래서 일단 그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부터 어떻게 그 위원 그런 제청 같은 거 하실 뭐 그런 계획 같은 건 갖고 계신가요? 일단요. 네. 청소년 기후 소송단이라고 있어요. 올해 3월 달에 청구인들 18인 해가지고 헌법소송을 냈습니다. 저탄소 녹색소년 기본법 40조 1항하고 그 시행령들을. 그래서 냈고, 제가 지금까지 들은 얘기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 아직 문서가 안 나왔다고 하고요. 그런데 유사한 소송에 대해서 네덜란드, 덴마크 이쪽은 청소년들이 승소를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무가 되어 있고요. 근데 네덜란드, 덴마크는 그럴만 하겠죠. 왜냐하면 해수면 상승하면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나라니까 엄청 절박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청소년들은 그런 그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요. 만일에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가 양해를 얻어서 소장을 좀 보내드릴게요. 아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사실 이제 저는 참 힘든 게 뭐냐면 이게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 법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들은 어쨌든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니까 실제로 뭐 헌재에다가 위원에 대한 실제적인 소송을 한번 올리든지 그렇게 해서 정부를 압박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조차도 이런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같이 한다면 사실 미래 비전은 없거든요. 만약에 보수 정권으로 또 넘어가게 되면 이거 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성장을 위주로 할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을 위주로 하는 정권이냐 아니면 이런 뭐 인권이라든가 어떤 생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시하는 정권이냐에 따라 이게 많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항상 거기에 대한 반복이니까. 사실 탈원전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맞는 얘기지만, 정말 딜레마거든요. 환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는 에너지를 점점 더 많이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 원전을 없애면, 그리고 그거를 뭐 LNG로 간다고 한다면 LNG 자체는 또 CO2, 또 그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역행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원 갖고 싸울 문제가 아니고 과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필 거고 당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부분도 지금 중국에서 이제 다시 코로나 이후에 공장을 가동하니까 또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의해서 또 날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제가 볼 때 그 어떤 걸 봐도 뭐 한 조그만 단체가 움직일 문제가 아니고 변호사 단체처럼 큰 단체에서 그냥 위헌 소송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정부를 압박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네, 말씀에 동의하고요. 모든 개선, 제도 개선이 뭐 법으로 기결이 되는 것이니까 뭐 사법부도 있고 입법부도 있고 그렇겠죠. 가장 확실한 거는 저는 입법부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법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뭐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민주당의 의지를 갖고 있으면 어떤 법이든 못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민주당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50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할 때 국회 환경 노동위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이 2050 순배출 제로뿐만이 아니고 2030년 50% 감축을 선언하자라는 안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법안 심사 소위가 8명인데 그 중에 1명 강은미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 나머지 7명 의원들은 강은미 의원의 눈치를 보는 거죠.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강은미 의원이 저렇게 주장을 하니 우리 들어줍시다 이랬어요. 그거를 극구 반대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 그런 고충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언을 하는 순간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정책을 실행을 해야 되고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탄소 다배출 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산업들을 어떻게 전환해 갈 것이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이며 이런 무수히 많은 그런 고민들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2030년 50% 감축 함부로 선언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10년, 15년 전에도 똑같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네. 그 산업구조는 15년 전이랑 똑같고. 그다음에 핵 문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죠. 에너지 믹스 지금 대충 말씀드리면 그 석탄 발전소 42%쯤 되죠. 그다음에 나머지가 반반씩 원전하고 가스 발전소예요. 자, 석탄하고 가스 발전소 온실가스 나오죠. 그다음에 원전이에요. 세 개 다 끄면은 어떻게 해서 끕니까? 세 개 다 끌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거를 어떤 순서로 끌 것인지 그런 사회적으로 합의를 가죠. 그럼 그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합의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 원전을 끄고 그거를 가스발전소로 대체한다 라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가동 중인 원전을 끄고 온실가스를 내뿜는 가스발전소로 대체한다고요.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중요도가 다를 수 있지만 원전의 위험성을 왜 모르겠어요? 폐기물 문제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을 끄고 그거를 가스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로 대체해야 한다라는 그 주장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석탄은 지금 가동 중인 것도 바로 꺼야 되고 가스발전소도 바로 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대안이 뭐냐 당신? 재생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요. 예를 들어서 그 원전하고 그 태양광 풍력하고 균등화 발전 원가가 어떤 게 더 싼지 아세요? 미국에서는 원전이 더 비쌉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리고 건설 기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두 개가 같아지는 시점이 한전인의 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도예요. 2023년도에 원전하고 태양광하고 발전 단가가 같아져요. 건설 기간은 원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 에너지 믹스에 대한 요지는 어떤 거냐면 석탄 제일 먼저 빨리 꺼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그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가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원전을 끄고 이 가스발전소를 지어야 한다. 그건 저는 반대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헌법 소송 관련되는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방금 하신 이야기도 상당히 신축적인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 환경운동 그 진영에 사실 가담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이를테면 원전을 끄자는 것에 대해서 그 상당히 또 나름대로 자신만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독자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헌법소원 관련해서는 생명권하고 이제 환경권 침해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 조금 더 정치형 구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 유인 금지랄지 이걸 이제 매개로 하는데 아까 이제 우리 헌법 교수님들이 계셨으면 조금 더 전문적인 코멘트가 필요했을 텐데 그 부분의 논리적인 논증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동시에 그 드는 생각은 이게 그 단순히 변호사 단체나 이런 데 맡길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대학이나 이런 데 조금 더 관심 있게 여론을 좀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광주광역시만 해도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도 운행을 하면 안 되고 또 채식이랄지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를테면 대체 에너지. 우리 학교 자체가 지금 에너지 자립을 실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같은 노력들이 이루어질 때 사실은 정부가 과감하게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축 목표를 최근 들어서 작년 올해 좀씩 감축하는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게 그 사람들이 의회 의원들이 뭐 문제의식이 깊었다기보단 그쪽에 어떤 시민운동이나 환경운동 또 지식인 사회 이런 데가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문제를 느끼고 실천하기 시작하니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뭔가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면서도 그렇지만 나만 빼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대학사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전혀 기후 대응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지 않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한 2시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을 질문을 주실 수가 있어서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요. 뭐 이렇게 기후 위기 이건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느끼는 거니까 이런 막연한 이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근거들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니까 훨씬 더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와닿는 그런 이제 유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 강연에 뭐 이렇게 전제가 된 사실입니다만 아까 그 기후 위기 원인이 이제 온난화와 이제 관련됐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과학적 논쟁은 15년 전에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이제 아까 언뜻 지나가시면서 캘리포니아 산불이었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 보면 사실은 또 신문에서 뭐 음모론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면 주기설 이야기도 가끔 나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때는 탄소가 지금과 좀 비슷했다. 뭐 어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과학적 논쟁은 확고하게 이제 끝난 것으로 봐도 되는가. 더 이상 그러니까 뭐 주기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과학 그런 입장에서의 어떤 논문들 발표는 이제 없거나 완벽하게 반박된 것인지 그걸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은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조금 뭐랄까 이 기후 이런 쪽에 대응에 뭐냐면 좀 국제적인 좀 지탄 대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이제 국제 사회라는 것이 강한 어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공동의 문제 연대가 굉장히 필요한데도 사실은 다른 쪽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서로 먼저 무임승차 같은 이론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게 공동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한 나라가 잘하는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그 위치라는 것이 뭐냐면 이 평균적인 어떤 국제 노력에도 진짜 못 미치고 실제 안 되는 것인가.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싶습니다. 국제적으로 노력들이 충실히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건 정말 시민사회가 강하게 압력을 좀 더 넣어야 할 것이고, 물론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선도적으로 가긴 가야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국제적 보조를 위한 어떤 국제적 노력의 문제, 이런 것들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노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 국제적인 시기하에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것인지 뭐 이런 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덧붙여가지고 하나만 더 이렇게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위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전 깜짝 놀란 게 우리가 25%밖에 식량 답을 못하고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차원에서의 이제 앞으로 식량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지구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아까 남미의 문제도 결국은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으로 식량 위기가
그 극복하는 그 노력도 구체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울러서 함께 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기후변화 부정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IPCC가 지금까지 5차례 보고서를 냈는데요. 1990년에 처음 냈고, 그 다음에 2014년에 마지막 5차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그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해서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4차 보고서에서는 인간에 의해서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66% 이상이다. 그 다음에 2014년 마지막 보고서에서는 인간에 의해서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95% 이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 논문들 수천 개, 그 다음에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논지를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믿어도 되지 않는지 저는 그 정도 생각합니다. 95% 가능성이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닐까요? 5%의 반박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인류에 의해서 온난화가 초래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어떤 과학자가 그 사람은 노벨상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80만 년 동안 180ppm과 280ppm을 오르락내리락 진동했던 것은 이 지구의 궤도운동 변화 때문이 맞습니다. 지구의 궤도운동은 그 첫 번째로 이심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는데 그 공전 궤도가 이 얼만큼 찌그러져 있는지, 그죠? 원에 가까운지 아니면 찌그러져 타원인지 이렇게 이심률 문제가 있어요. 그 이심률이 10만 년 주기로 변동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게 당연히 기후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세차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자전축이 기울기가 또 변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점 때문에 그 전원 진동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지구의 궤도운동 변화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완전히 확립되어 있고, 이거를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1도 상승이나 이런 것들 밀란코비치 주기로 전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또 이제 흑적 활동이나 많은 이제 가설들이 제기가 됐는데 성공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성공할 때는 난리가 났겠죠. 거기다 플러스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요. 1990년대 그 중요한 시기에 미국의 석유 기업이 가짜 과학자들을 고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퍼뜨렸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이 프레드 싱어, 프레드 사이츠예요. 그 사람들이 원래는 핵물리학자들인데 1960년대에 담배 회사에 고용이 됐었어요. 담배 회사에 고용이 돼가지고 담배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하고 떠들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1990년대에 기후변화 전선으로 옮겨가요. 석유회사로부터 1년에 한 3억 정도씩 받으면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 기후변화가 진짜다, 그 다음에 인류에 의해서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과학자가 97명이고 그렇지 않은 과학자가 3명 정도 있다. 그럼 97대 3이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루냐면 마치 팽팽하게 논쟁하고 있는 것처럼 다릅니다. 그런 방법을 썼던 게 프레드 싱어, 프레드 사이츠예요. 그래서 그 가짜뉴스의 창조와 전파자들, 기후위기와 관련한 이 사람들이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거를 그 두꺼운 책으로 정리한 것이 의혹을 파는 상인들이라고 했어요. 그 기자들 2명이 이렇게 그 담배와 관련한 가짜뉴스부터 기후 문제까지 이렇게 가짜뉴스, 그 프레드 싱어, 프레드 사이츠의 활약을 정리한 책입니다. 우리는 그 두 사람 이름을 잊어놓으면 안 돼요. 프레드 싱어, 프레드 사이츠. 그런데 기후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꼭 그 사람들이 1990년대에 떠들었던 얘기를
얘기가 꼭 나옵니다. 저희 사무실 변호사들하고 기후 문제 얘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90년대에 퍼뜨렸던 얘기가 꼭 나와요. 놀랍죠. 그 다음에 식량 문제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량 문제 같은 경우는 농업 정책을 다시 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이렇게 농업 정책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경작을 못 짓는 땅으로부터 경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데 한참 걸리지 않나요? 어쩌면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식량위기가 와서 먹을 게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너무너무 막 이렇게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농업정책 하시는 분들한테 좀 촉구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적인 식량위기로 인한 난민 문제, 그거는 갈수록 이제 심각해지겠죠. 갈수록 심각해질 거고, 그거 어느 계산에 따르면 이 유럽으로 이렇게 몰려들 난민의 수가 뭐 2억 명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산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유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국경수비대 만들어가지고 철통같이 봉쇄를 하고 있죠. 독일이 한 25만 명 정도 그 난민을 받아줬다가 국내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은 받아주지 않죠. 그리고는 철통같이 봉쇄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기후위기의 끝이죠. 문명이 붕괴돼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인 거죠. 개인적으로 하나만 우리 김 변호사님이 우리 기본화를 2.5도 그게 2010년까지 45% 감축이라고 하는 거시적 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감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좀 또 제시가 돼야 되는데, 물론 그게 정부 차원에서 제시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 회의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기후 이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정반대에 있는 그 키워드가 이게 경제거든요. 경제. 그러니까 대부분 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국가가 뭐 G2잖아요, 사실. 예, 미국하고 중국인데 그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국의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더욱더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그 감축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고, 특히 또 코로나라고 하는 그 상황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더 인간의 어떤 탐욕, 욕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는 더 많이 가져가고 싶고 더 많이 내가 누리고 싶고 하고 하는 그게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 지구 온난화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먼 나라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게 사실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감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것들이 사실은 뭐 정부 차원이다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그게 사회적인 어떤 합의되든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추가 말씀하실 것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예. 현 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데요. 2020년 5월 12일 날 국무회의 자리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국무회의 자리에 안건이 뭐였냐면 인도네시아에 석탄 발전소를 짓는데 한전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채은행의 보증과 론 이거를 줄 것인지요. 이게 이제 국무회의의 안건이었습니다. 한전은 그 51%를 지분을 정부가 갖고 있는 공기업이죠. 그래서 당연히 정부가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그 전에 그 작년에 두산중공업이
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3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이 지원이 됐죠. 저는 이 대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석탄 거기에 투자 지원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어요. 당연히 기용제 얘기했고 그다음에 국제 여론을 얘기했고 이렇게 됐죠. 산업부 장관은 우리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산업부 장관은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 논란을 정리한 것이 누구냐 하십니까? 대통령이 직접 정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도국에서 하는 거니까 지원한다.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이사회에서 그 베트남에 투자하는 거 한전이사회에서 당연히 승인하죠. 청와대가 그렇게 시간을 내리는데 어떻게 달리 하겠습니까? 그 고충을 10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산중공업이 종업원이 4,000명이 있고 그다음에 협력업체가 150개 정도 있죠. 두산중공업이 부도위기에 몰렸던 이유는 석탄 산업이 국제적으로 퇴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3, 4년 사이에 물량이 70%가 줄었어요. 석탄발전소 안 지으니까 이제 석탄발전소 원전을 안 지으니까 매출이 70%가 줄었어요. 그럼 도산위기에 몰렸어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석탄발전소에 한전이 투자하고 거기 시공사로 두산중공업이 참여하는 이제 이런 구도였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지원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공사 수주 규모가 이제 1조 7천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두산중공업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석탄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퇴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적자가 뻔하거든요. 거기 30년 가동 못해요. 30년 동안 밀과 석탄 발전소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KDI도 거기 투자하면 적자 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결정한 것은 명백한 정책의 과오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풍력터빈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두산중공업 사람들 말은 뭐냐면 풍력발전소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일거리를 줘라 라는 게 그 사람들 주장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석탄하고 가스발전소를 이렇게 없애려면은 태양광 발전소 75%, 그 다음에 해상풍력 25%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스탠포드 리포트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해상풍력은 이제 태양거로부터 150m 떨어진 이렇게 이제 3대 1의 그 포트폴리오를 권하고 있는데 해상풍력 기술을 두산중공업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상에 띄우는 그런 풍력 발전 기술은 조선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왜 정부가 그렇게 시간을 주지 않나요? 그런 대목이 바로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지혜를 모으고 더 고민을 하고 더 논의하고 이렇게 할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는 것이 아니냐. 산업부 장관의 또 이제 기재부 장관의 그런 고전적인 그 산업의 관점에서 지금 이 국면을 리드하는 이거는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산업의 관점에서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죠. 예, 오늘 좋은 강연을 해주신 우리 이수단 변호사님과 다음장에 교실을 박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간 감사합니다.